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남한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50대 탈북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북한에서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렇게 살아남은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에서도 사람들은 사랑하고 미워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만 그 방식이 조금, 아니 많이 달랐을 뿐입니다. 제가 처음 결혼한 건 24살 때였습니다. 그때는 결혼이 사랑의 완성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북한에서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생존의 방식이었다는 거리요. 그리고 이혼은 또 다른 생존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천천히 있는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24살 때 평양에서 기차로 5시간 떨어진 작은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좋고 무엇보다 직장이 괜찮았습니다. 당시 그는 지역인민위원회 산하 기업소에서 일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조건이었는지 남한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북한에서 직장이 좋다는 건 배급이 나온다는 뜻이었습니다. 배급이 나온다는 건 굶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굶지 않는다는 건 살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도 그땐 방직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배급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옥수수가루 몇 킬로그램 나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부모님도 이미 연로하셔서 더 이상 일을 못 하셨고 저는 사실상 혼자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제게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 남자를 처음 본 건 동네 문화회관에서였습니다. 김일성 생일 기념 공연이 있었는데 그가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장군님 은혜라는 노래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목소리가 참 좋았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나서 그가 저를 따라왔습니다. 동무 어디 사십니까?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그 후로 몇 달 동안 우리는 만났습니다. 만난다고 해봐야 그냥 같이 걷거나 강가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영화관 갈 돈도 없었고 식당에서 밥 먹을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으면 조금 덜 외로웠고 조금 덜 불안했습니다. 그러다 그가 청혼을 했습니다. 나랑 결혼하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안도해서였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이제 누군가 나를 책임져 주는구나. 그런 안도감이었습니다. 결혼식은 간단했습니다. 그의 직장 동료 몇 명과 제 친구 몇 명이 모여서 좁은 방에서 국수 한 그릇씩 나눠 먹었습니다. 국수도 제대로 된 밀가루 국수가 아니라 옥수수 국수였습니다. 그래도 그날은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신혼집은 그의 부모님 집 한쪽 방이었습니다. 6평도 안 되는 작은 방에 우리 둘이 살았습니다. 화장실도 밖에 있었고 부엌은 시어머니와 함께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하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배급증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남편의 이름으로 나오는 배급증이었지만 그래도 제 몫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배급소에 가서 옥수수와 쌀을 받아왔습니다. 쌀은 아주 조금, 대부분은 옥수수였지만 그래도 배급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위안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북한에서 결혼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였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배급도, 직장도, 심지어 사회적 보호도 모두 가정이라는 단위를 기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의심받았습니다.
왜 결혼 안 하지?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특히 여자가 30이 넘도록 결혼하지 않으면 주변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어디 문제가 있나 보다. 성분이 나쁜가? 아니면 몸이 안 좋은가? 그런 소문이 돌면 직장에서도 눈치를 줬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서둘러 결혼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그냥 결혼했습니다. 이웃집에 살던 순이 언니도 그랬습니다. 언니는 32살까지 혼자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동생들을 키우느라 결혼할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계속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동무, 이제 결혼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요? 사회주의 가정을 이루는 것도 혁명의 일부요. 결국 순이 언니는 아무나, 정말 아무나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상대 남자는 술 먹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참았습니다. 그래도 혼자보단 낫지. 그게 언니의 말이었습니다. 결혼 후 몇 년 동안 저는 남편과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사랑이 뜨겁지는 않았지만 미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은 직장에 가고 저는 공장에 갔습니다. 저녁에 돌아오면 함께 저녁을 먹고 라디오를 듣다가 잠들었습니다. 아이도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미양이라고 지었습니다. 미양이를 낳고 나서 저는 조금 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결혼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땐 이혼이란 말 자체가 무서웠습니다. 이혼한 여자는 사회에서 낙인 찍혔습니다. 저 여자 이혼했대. 어휴, 뭔가 문제가 있었나 보지. 남편도 못 잡고 사는 주제에. 그런 말들이 무서워서 모두들 참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때려도 욕해도 돈을 안 가져와도 그냥 참았습니다. 이혼보다는 그게 나았으니까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결혼은 버팀목이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서로에게 기대어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붙들고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버팀목도 시간이 지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이 되면서 북한 사회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배급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저희 남편 직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나오던 배급이 2달에 한 번으로, 그러다 석 달에 한 번으로, 그러다 아예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처음엔 다들 곧 나올 거야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배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장마당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장은 여전히 나가야 했지만 배급이 없으니 공장에 가봐야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것부터였습니다. 집에서 만든 두부를 들고 장마당에 나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콩을 갈아서 두부를 만들고 아침 7시에 장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두부 한 모에 몇십 원씩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옥수수를 사고 기름을 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은 여전히 직장에 나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배급이 안 나와도 남편은 매일 아침 직장에 갔습니다. 직장을 안 나가면 처벌받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하루 종일 직장에 앉아 있다가 저녁에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장마당에서 하루 종일 서서 두부를 팔고 남편은 직장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 남편 사이에 묘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뭐 했소? 제가 저녁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장사했소? 두부 팔았소? 그래서 얼마 벌었소? 200원. 그게 다요?
하루 종일 서 있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럼 당신은 얼마 벌었소? 직장에서 하루 종일 앉아만 있었는데 나는 국가를 위해 일하고 있소. 국가가 밥을 주던가요? 국가가 아이 분유를 사주던가요?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그 전까지는 싸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싸울 이유도 없었고 싸울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돈 때문에, 생존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웃집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순이 언니네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니는 장마당에서 중국산 옷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남편은 여전히 탄광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월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 형편은 언니가 벌어오는 돈으로만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언니 남편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일도 안 되고 돈도 안 벌리고 아내는 날마다 장마당에 나가 있으니 자존심이 상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집에 와서 언니한테 고함을 쳤습니다. 내가 뭐가 됐소? 아내 덕에 먹고 사는 한심한 놈이 됐소. 그럼 당신이 벌어오시오. 나도 집에서 쉬고 싶소. 언니네 집에서 나는 소리가 담 너머로 다 들렸습니다. 그렇게 부부 관계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돈을 벌어오고 아내가 집안일을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웠고 그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내가 돈을 벌어오고 남편은 집에서 빈둥거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남자들의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제 남편도 그랬습니다. 남편은 날마다 직장에 가지만 아무것도 벌어오지 못했습니다. 대신 제가 장마당에서 번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게 남편에게는 굴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장사꾼이 됐소? 장사꾼? 그럼 어쩌란 말이오? 굶어 죽으란 말이오? 혁명가의 아내가 장사꾼이 되다니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소.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혁명가? 혁명가가 뭘 해줬습니까? 혁명가가 밥을 줬습니까? 혁명가가 아이 학용품을 사줬습니까?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점점 더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배급만 있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돈이었습니다. 쌀도 돈, 옥수수도 돈, 기름도 돈, 옷도 돈, 신발도 돈, 심지어 전기도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의 모든 대화가 돈으로 귀결됐습니다. 오늘 얼마 벌었소? 돈 좀 주시오. 돈이 어디 있소? 당신이 돈을 벌어와야지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오? 그런 대화만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사람이 나를 지켜줄 거야라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사람이 나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라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 의심은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저희 부부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장마당에서였습니다. 옆에서 장사하던 한 아줌마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저기 저 여자 보이요? 저 여자 이혼했대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혼? 진짜로요? 그럼요. 남편이 술만 먹고 폭력 부리니까 못 참고 이혼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이혼을 했소? 허락이 나왔소? 허락? 그냥 도망쳤대요. 다른 도시로 가서 살고 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부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충격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혼이라는 선택이 이제는 상상 가능한 일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그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나도 이혼하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아직 버틸 수 있어. 미양이도 있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미 작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 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직장에 나갔지만 이제는 대놓고 무의미하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직장에 가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공장은 멈춰 있었고 기계는 녹슬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저 출석부의 이름만 쓰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무직자가 되고 무직자가 되면 불황자로 분류돼서 단속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매일 아침 직장에 가서 한두 시간 앉아 있다가 슬그머니 빠져나와 동네를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친구들과 만나 소주 한 병씩 나눠 마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술 마시는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그러다 나중엔 거의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문제는 그 술값이 제가 벌어온 돈에서 나간다는 거였습니다. 돈 좀 주시오. 남편이 손을 내밀 때마다 저는 속이 쓰렸습니다. 뭐 하는데 쓰려고요? 친구들이랑 한잔하려고. 또요? 어제도 마셨잖소.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 아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돈이 어디서 나는 줄 아시오? 내가 장마당에서 하루 종일 서서 두부 팔아서 번 돈이요. 그 돈으로 당신이 술 먹으려고 하는 거요? 그래, 알았소. 돈 안 줘도 돼요. 나도 자존심이 있소. 남편은 화를 내며 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남편은 또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줬습니다. 안 주면 더 큰 싸움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남편이 술을 마시고 돌아와서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물건을 던지는 정도였습니다. 밥그릇을 던지고 컵을 던지고 의자를 발로 찼습니다. 저는 그냥 피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남편은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었소. 당신이 돈을 더 많이 벌어오면 되는데 왜 못 벌어오는 거요? 이게 다 당신 탓이오. 남편은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벽에 부딪혔고 어깨가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혼을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이혼하려면 인민위원회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마음대로 이혼할 수 없었습니다. 정식으로 이혼하려면 서류를 제출하고 담당자와 면담을 하고 이유를 소상하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은 이혼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거요. 사회주의 가정을 지키는 것도 혁명의 일부요. 좀 더 참고 노력해 보시오. 그런 말만 반복됐습니다. 둘째, 이혼하면 사회적 낙인이 찍혔습니다. 특히 여자가 이혼하면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남편을 제대로 못 모셨나 보지. 아니면 바람을 피웠나? 그런 소문이 돌면 장사하는데도 지장이 있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혼하면 혼자가 된다는 거였습니다. 혼자가 되면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배급증도 혼자 이름으로 받아야 하고, 집도 혼자 구해야 하고, 아이도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참았습니다. 하지만 참는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폭력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술에 취해 칼을 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당신, 나한테 대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 미양이를 데리고 친정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셨습니다. 얘야, 얼굴이 왜 이래? 맞았니?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남자들이 다 그렇지. 요즘 세상이 힘드니까 남자들도 힘든 거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더. 어머니,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럼 이혼하게? 이혼하면 내가 어떻게 살려고? 미양이는 어떻게 키우고? 어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혼하면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맞으면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도망가자. 다른 도시로 가서 새로 시작하자. 그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웃집 순이 언니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언니 남편은 술만 마시면 언니를 때렸습니다. 언니 얼굴에는 항상 멍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언니가 장마당에 나왔는데 눈 주위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언니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게 사는 거지 뭐. 언니, 이혼 생각은 안 해봤어요? 이혼? 이혼하면 어디 가서 살아? 돈도 없고 집도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맞으면서 사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요? 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글쎄, 혼자가 되면 더 무서울 것 같아. 그래도 지금은 집이라도 있잖아. 언니의 그 말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맞으면서 사는 게 나은가, 혼자가 되는 게 나은가. 그 선택이 얼마나 잔인한 선택인가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장마당에서 만난 다른 아줌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혼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저기 옷 파는 그 여자 이혼했대요. 진짜요? 어떻게요? 그냥 집 나왔대요. 남편한테 맞다가 못 참고 나왔대요. 그래서 지금은 혼자서 옷 장사하면서 살아요. 힘들긴 한데 그래도 맞지는 않으니까 낫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맞지 않는 게 낫다. 그게 맞는 말이다. 그리고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나가자. 이 집을 나가자.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이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는 건 쉬웠습니다. 하지만 실행하는 건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딸 미양이가 문제였습니다. 미양이는 그때 13살이었습니다.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고 학교 생활도 나름 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집을 나가면 미양이는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미양이를 제대로 돌볼 리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미양이를 데리고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미양이 학교 문제도 있었고 제가 혼자 미양이를 키울 형편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미양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빠 무서워. 무섭다니 왜? 아빠가 술 먹고 와서 엄마한테 소리 지르잖아. 나한테도 소리 지르고. 나 너무 무서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 미양이를 위해서라도 나가야 해. 하지만 미양이를 데리고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양이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양아, 엄마가 너한테 솔직히 말할게. 엄마는 이 집을 나가려고 해. 엄마, 나도 데려가줘. 미양아, 엄마가 데려가고 싶은데 지금은 안 돼. 엄마가 혼자서도 살기 힘든데 너까지 데려가면 우리 둘 다 굶을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참아. 그때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미양이는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사이 저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챙겨서 집을 나왔습니다. 보따리에는 옷 몇 벌과 돈 조금 그리고 미양이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다시 돌아갈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기차를 타고 다른 도시로 갔습니다.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아무도 저를 모르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집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고 돈도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역 근처에서 잤습니다. 역 대합실 구석에 앉아서 밤을 보냈습니다. 추웠고 무섭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중국산 옷을 팔았습니다. 처음엔 자본이 없어서 다른 사람 물건을 대신 팔아주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하루에 몇백 원씩 벌었고 그 돈으로 국수 한 그릇 사 먹고 역에서 잤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버티다 보니 조금씩 돈이 모였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방을 얻었습니다. 정말 작은 방이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창문도 제대로 없는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방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얻은 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작은 방에 누워서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혼자 살 수 있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장사도 잘 됐고 돈도 조금씩 모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밤에 들어와서 왜 이제 왔느냐는 소리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번 돈을 제가 쓸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이혼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물론 외로웠습니다. 밤에 혼자 방에 누워 있으면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미양이 생각도 많이 났습니다. 미양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그런 생각에 잠을 못 이룰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제게 탈출이었습니다. 폭력으로부터의 탈출, 억압으로부터의 탈출, 그리고 제 자신을 잃어버린 삶으로부터의 탈출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저와 비슷한 처지의 여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도 대부분 이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아줌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결혼했을 때보다 이혼하고 나서가 더 잘 살아. 그때는 남편한테 벌어온 돈 다 뺏기고 맡기만 했는데 지금은 내가 번 돈 내가 쓰잖아. 또 다른 아줌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무섭고 외로웠는데 지금은 혼자가 편해. 아무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 하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혼한 여자들, 혼자 사는 여자들,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힘내요, 언니. 우리 잘 살아봅시다. 그래요. 우리끼리 힘 합쳐서 살아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줬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혼한 남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자만큼 많지는 않았지만 남자도 이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로 아내가 바람을 피우거나 아내가 먼저 집을 나간 경우였습니다. 그런 남자들은 대부분 혼자 살기 힘들어 했습니다. 장사도 못하고 집안일도 못하고 그냥 술만 마시며 지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여자가 더 강하구나. 여자들은 이혼해도 살아갔습니다. 장사를 하든 일을 하든 어떻게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쉽지 않았습니다. 직장도 없고 장사도 못하고 그냥 무너졌습니다. 그게 북한 사회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남자가 중심이었습니다. 남자가 돈을 벌고 가족을 책임지고 그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배급 체계가 무너지면서 그 구조도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여자가 돈을 벌고 여자가 가족을 책임지고 여자가 중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혼도 늘어났습니다. 여자들이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면 굳이 남편한테 의지할 필요가 없지. 내가 혼자 살 수 있다면 굳이 맞으면서 살 필요가 없지. 그런 생각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북한 사회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바꿔놓았습니다. 이혼이 늘어나면서 사회 분위기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이혼한 여자를 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여자 이혼했대. 어휴, 창피한 줄도 모르나. 남편도 제대로 못 모시고.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이 되면서 그런 말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장마당에 나가보면 10명 중 서너 명은 이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언니, 이혼했어요? 응, 했지. 어쩔 수 없었어. 그래요? 힘들죠? 힘들긴 한데 그래도 맞는 것보단 나아요. 그렇죠. 저도 이혼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요? 잘 생각해봐요. 쉽지는 않아요.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이혼이 이제는 선택 가능한 일이 된 거였습니다. 물론 여전히 눈총을 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 든 세대는 이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참을성이 없어. 우리 때는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았는데 부부가 어떻게 쉽게 헤어져? 그런 말을 하는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달랐습니다. 젊은 여자들은 이혼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언니, 남편이 때리면 그냥 나와야죠. 뭐하러 참고 살아요? 맞아요. 요즘 세상에 누가 맞으면서 살아요? 이혼하면 되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여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젊은 부부들의 이혼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 2년 만에 이혼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왜 이혼했어요? 성격이 안 맞아서요. 그래서 바로 이혼했어요? 네. 뭐하러 참고 살아요? 안 맞으면 헤어지면 되죠. 그렇게 간단하게 이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인민위원회에서는 여전히 이혼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정식으로 이혼하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담당자와 면담을 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들도 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참아라, 노력해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남편이 폭력을 휘두른다고요? 네, 맞았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제 얼굴에 멍든 거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혼 서류 처리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쉽게 허락해 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특히 폭력이나 불륜 같은 명확한 사유가 있으면 이혼이 허락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식 이혼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을 나왔습니다. 사실혼 이혼이라고 할까요?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부부지만 실제로는 헤어진 거였습니다. 그게 더 쉬웠으니까요. 서류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괜히 인민위원회 담당자들한테 이것저것 조사받는 것도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을 나와서 다른 도시로 가서 새로 살았습니다. 북한은 주민등록 제도가 엄격했지만 실제로는 느슨하게 운영됐습니다. 특히 장마당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동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에 가서 살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끔 단속이 있었습니다. 공안원들이 장마당에 나와서 신분증 검사를 했습니다. 동무 여기 사는 사람이요? 아니요, 친척 집에 왔습니다. 친척이 누구요? 동네 김씨네 집입니다. 그래요? 확인해야겠소. 이런 식으로 검사를 했지만 대부분은 돈을 주면 넘어갔습니다. 이거 담배값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소. 다음부터 조심하시오. 그렇게 뇌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하고 다른 도시로 가서 사는 여자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은 대부분 장사를 했습니다. 장마당은 그런 여자들에게 안식처였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언니, 어디서 왔어요? 저쪽 도시에서요. 가족은요? 혼자 살아요. 아, 그래요? 힘들겠네요. 뭐, 그럭저럭 살만해요. 이런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장마당에서는 과거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지,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그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여자들은 장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은 생각보다 잘 살아갔습니다. 혼자여도 외로워도 힘들어도 그래도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유였으니까요. 남편한테 맞지 않아도 되는 자유. 내가 번 돈을 내가 쓸 수 있는 자유.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 자유가 그 여자들을 살게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혼했을 때는 저는 누군가의 아내였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이혼하고 나서 저는 나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경험해 본 사람만 알 겁니다. 물론 모든 게 완벽했던 건 아닙니다. 외로울 때도 많았고 힘들 때도 많았고 후회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저를 살아가게 했습니다. 제가 남한에 온 건 2015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이혼한 지 몇 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딸 미양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저는 약속대로 미양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미양이와 함께 중국을 거쳐서 남한으로 왔습니다. 남한에 와서 처음 느낀 감정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결혼이 선택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됐습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혼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결혼 안 하세요? 응, 안 해. 혼자 사는 게 편해. 아, 그래요? 좋겠네요. 이런 대화가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여기서는 이게 정상이구나.
북한에서는 결혼이 의무였습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의심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한에서는 결혼은 그냥 선택이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남한에 와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북한에서 제가 한 이혼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탈출이었습니다. 억압으로부터의 탈출, 폭력으로부터의 탈출, 그리고 제 자신을 잃어버린 삶으로부터의 탈출이었습니다. 저는 이혼을 통해서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결혼했을 때 저는 그저 누군가의 아내였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이혼하고 나서 저는 나였습니다. 그 나를 찾는 과정이 이혼이었습니다. 남한에 와서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했고, 공장에서도 일했고, 나중에는 작은 가게도 차렸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택한 삶이었으니까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해서 하는 삶이었으니까요. 딸 미양이도 남한에서 대학을 갔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미양이가 제게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글쎄, 잘 지내고 있겠지.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엄마가 살기 위해서 선택한 거야. 미양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엄마. 엄마가 잘하신 거 맞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미양이가 이해해주는 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이혼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지금도 북한에서 그 좁은 방에서 남편한테 맞으면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의 폭력에, 혹은 굶주림에, 혹은 절망에. 하지만 저는 이혼했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남한에서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외롭고 힘들고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저를 살게 합니다. 북한에서 이혼이 늘어나는 건 단순히 부부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사회 구조의 변화입니다. 배급 체계가 무너지면서 가족 구조도 무너졌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가족을 책임질 수 없었고 여자는 혼자서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결혼이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혼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혼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혼은 많은 여자들에게 탈출이었습니다. 저처럼요. 남한에 와서 저는 북한에 있는 친구들 소식을 가끔 듣습니다. 순이 언니도 결국 이혼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칼을 들었을 때 언니는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다른 도시에서 장사를 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언니가 전해준 말이 있습니다. 내 덕분에 용기를 냈어. 내가 먼저 나가는 걸 보고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뭉클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줬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사는구나.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조금씩 세상은 변합니다. 북한도 천천히 가지만 확실히 변하고 있습니다. 이혼이 늘어나는 건 그 변화의 한 부분입니다. 여자들이 더 이상 참지 않는 것, 그게 변화입니다. 여자들이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것, 그게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자유를 맛본 사람은 다시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한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특별한 건 아닙니다. 북한에는 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일까요? 의무일까요? 아니면 생존일까요? 그리고 이혼이란 무엇일까요? 실패일까요? 선택일까요? 아니면 탈출일까요? 저는 답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 선택합니다. 그 선택이 결혼이든 이혼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는 한 탈북민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북한에서 결혼과 이혼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 자유를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